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한 차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미국 증시는 상당히 가파른 반등세를 보였죠. 8월에 들어서면서 8월 첫 거래일은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장중한 때 상승 반전을 도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1%, 나스닥 지수도 0.18%, S&P 500 지수가 0.28% 하락한 채 3대 지수 마감이 됐습니다. 7월 증시가 가파른 반등세를 보였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게 이렇게 급하게 반등할 만한 상황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좀 한 차례 쉬어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몇 가지 것들이 있죠. 바로 실적 발표가 잘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또 고용 지표가 좋아지는지도 확인해야 되죠. 자, 이런 지표 발표와 실적을 앞두고 약간의 경계심이 있다는 점도 좀 시장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유가는 이날 좀 크게 하락했는데 이게 중국의 경제 활동이 좀 둔화되는 것 같다는 소식과 함께 유가가 하락했고요. 이 때문에 원유 관련주들은 좀 크게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시장에서 다양한 현상들 그리고 다양한 종목별 움직임이 나타났으니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시죠. 최소영 캐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8월 1일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흐름 보였던 7월이 지나고 8월의 첫 거래일은 투자 심리가 다소 식은 모습이었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다가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가 0.14% 하락했고요. S&P 500이 0.28%, 나스닥이 0.18%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7월 제조업 PMI, 즉 구매자 관리 지수가 52.8을 기록했는데요. 53이었던 전월에 비해서는 0.2포인트 하락했지만 추정치였던 52.0은 상회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보다는 제조업 경기 전망이 밝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지수를 발표한 ISM은 지난달 확장세가 약간 약해졌지만 미국 제조업의 경기 확장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이 경제 지표를 부진하게 나왔다라고 해석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6%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시장이 지난주 파월의 금리 인상 속도 완화에 대한 발언을 과도하게 해석했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엑셈의 한 전문가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나 나올 지표에 대한 경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톤 다운된 파월의 발언에 너무 과도하게 매달릴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슈가 참 많았는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많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고용 지표 등이 나올 예정입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유심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에너지 섹터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엑손모빌, 쉐브론, 대부에너지 모두 크게 하락했는데요. 금융 섹터와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부동산 섹터의 흐름 역시 부진했습니다. 반면 소비재 섹터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 기술 섹터 내에서는 AMD를 포함한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핀터레스트입니다. 핀터레스트는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메타와 트위터, 스냅 등 타 소셜미디어 기업처럼 온라인 광고 수익 부문에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러나 시간외에서 20% 이상 급등 중입니다. 이용자 수 감소세가 예상치보다 적었다라는 점, 그리고 7월 중반 핀터레스트의 지분을 획득한 엘리엇 매니지먼트 측에서 핀터레스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덕분이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잉은 미국 연방항공청이 보잉의 787기의 인도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6%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제조 과정 문제로 1년 이상 인도가 중단됐었는데요. 이번 승인으로 대기 중이던 120대 중 올해 약 85대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따라서 올해 보잉의 수익 전망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겟의 주가는 웰스파고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1.3% 상승했습니다. 웰스파고는 타겟이 과매도 상태라면서 앞으로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1분기 실적 보고 때 재고 문제로 주가가 25%나 하락했지만 기타 소매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재고 문제였다라면서 가장 먼저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니오와 리오토는 7월 차량 인도량에 호조를 보이면서 각각 약 2%, 3.8%씩 상승 마감했습니다. 알리바바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상장 폐지 예비 명단에 올랐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지만 상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국에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는 소식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약 1% 상승 마감했습니다. AMD는 내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월요일 개장 전에 서스퀘어나에서 AMD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115달러를 재확인하는 보고서를 내놨고요. 개장 때부터 거래량 1, 2위를 다퉜습니다. 때문에 주가 약 2%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유가는 중국과 유럽의 제조업 지표 약세가 수요 전망을 압박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원유 증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오펙 플러스 회의도 수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해서 9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에 23,000달러를 또다시 하회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들도 역시나 동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총 4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연패 탈출이라는 건데 캐시우드의 얼굴도 보이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저희가 7월에 시장이 굉장히 크게 좀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주가 좀 위주를 보였습니다.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도 이제 웃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ARK 인베스트의 간판 ETF죠. ARKK가 9개월 만에 상승을 하면서 연패에서 좀 탈출했다라는 기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ARKK가 7월간에 13.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투자자금 유입액도 3.9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2021년 6월에 15.9% 상승한 이후에 간만에 월 성적이 굉장히 양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비중 상위 종목들의 랠리가 당연히 이 ETF 전체 주가 흐름을 좀 양호하게 만들었는데요. 10% 가까운 이 비중을 갖고 있는 테슬라가 7월 한 달간 한 3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예전에 스퀘어였던 블록이라든지 그리고 또 헬스케어 업종의 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호조세를 띠면서 전체적인 ETF 흐름에 도움을 줬던 한 달이었습니다. 이렇게 7월에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ARKK는 다만 올해는 53.8%나 하락한 상태고요. 전 고점 대비해서 72% 하락,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해도 63%나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ARKK는 누가 뭐래도 대표적인 성장주를 담고 있는 ETF죠. 그 가운데 적자 기업들도 상당하고요. 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7월 한 달 동안 크게 반등을 했는데 그렇다면 8월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성장주를 좀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단기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네, 섹터 전략에 대해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한 달간의 미국에서의 섹터 간의 흐름을 보면은 경기 소비재 업종이 한 16.7% 정도 상승을 했고 IT 업종이 11.9% 상승을 했습니다. 경기 소비재의 이 큰 비중을 또 차지하는 것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강세를 포함해서 성장주가 좋았던 한 달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좀 다른 얘기지만 기는 했지만요. 근데 이제 8월에 저희가 섹터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볼 때 뭐 한 섹터가 너무나도 좋을 것이다. 아니면은 그 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좀 헷갈리는 상황이 아직도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소비 경기에 대한 판단을 좀 예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판단이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심리 지표는 굉장히 좀 추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뭐 럭셔리라든지 아니면은 카드사들의 또 수입이나 아니면 매출은 굉장히 호조세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도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지 아니면 뭐 캐피털 원과 같은 카드 소비와 직접적인 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유망하다라고 추천하고 있는 반면에 번스타인은 뭐 콜게이트라든지 코카콜라와 같은 굉장히 전통적인 필수 소비재 업종 이런 걸로 여전히 좀 방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만큼 하나의 그 소비재를 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고 있다.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은 또 여전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섹터 전략 측면에서 이날 이제 에너지 업종이 좀 크게 부진했는데 8월에도 좀 조심하라라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펀드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자신들이 이제 에너지 강세론자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다방면의 섹터 전략과 관련한 의견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섹터별로도 그리고 부문별로도 워낙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약간의 시장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을 놓고 시장을 좀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섹터를 보더라도 그 세부 섹터 아니면은 기업단까지 내려가서 이제 좀 차별화되는 거를 염두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업마다 그리고 섹터 내에서도 세부 섹터마다 이 가지각색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효과가 또 가지각색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또 많이 참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조금 희망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 냉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구성하는 종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냉각이라는 이것이 과연 인플레이션을 좀 안정화시켜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함께 모기지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구매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지난 6월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모기지 데이터 분석 기업인 블랙나이트에 따르면요.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7.3%를 지난 6월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19.3%에 비해서 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겨우 2%포인트밖에 안 떨어졌는데 무슨 냉각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택가격이 무너졌던 시기가 있었죠.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도 월간 낙폭이 가장 컸던 시기가 1.19%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달 만에 2%포인트나 떨어졌으니까 주택가격이 이번에 확실히 좀 많이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모기지 금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를 찍을 정도로 굉장히 높아지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요. 자, 더불어 공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블랙나이트에 따르면 지난 2개월 동안 판매 가능한 주택의 수가 22% 증가했다고 하는데 물론 여전히 주택 재고는 54%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넉넉지 않습니다. 자, 또한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가격인 것도 분명하고요. 하지만 인플레의 가장 큰 원인이 주거비였던 만큼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더불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게 된다면 시장 좀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파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에 따른 미 연준의 과도한 긴축 노선 이런 어떤 극단적인 악재는 많이 좀 진정이 됐다. 분명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요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세장이 좀 끝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상승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펀드 스트랩 같은 기관에서는 아예 약세장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이미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역시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진정될 것이다. 이런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의 콜라노비치 같은 경우에도 이날 뭐 기사를 통해서도 나왔지만은 하반기에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된 건 역시도 우호적인 증시 환경에 좀 한몫을 한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한 두 가지 정도는 저희가 아직까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온 것이 연준이 어떻게 본다면은 금방이라도 비둘기파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또 기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좀 요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날만 하더라도 블랙록에서도 금방 연준이 비둘기가 될 것이다라는 거는 오산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약세장 랠리라고 한다면 분명히 역사적 데이터를 봤을 때 끝물은 맞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1970년대 이후에 한 16차례 정도 S&P 500 지수 기준으로 약세장 랠리가 펼쳐졌었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약 한 12.6% 정도 상승을 했었고 50일 정도 지속이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한 6월 중순쯤에 바닥을 좀 치고 그때부터 지금 반등 폭을 7월 말일까지 본다면은 딱 그 정도고 네네. 지금 기간도 딱 그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세장 랠리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좀 끝물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결국은 뚫고 나가야지 약세장 랠리가 아니라 이제는 추세적 반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매크로 환경의 또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근본적인 원인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부터는 이제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자, 세 번째, 바로 재료가 쌓여간다라는 키워드와 함께 보잉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즘 시장에서 종목별로 다 같이 반등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런 가운데 보잉은 좀 좋은 재료들이 쌓여가면서 큰 폭의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날 또 지난 밤 사이에 보잉은 다우존스 구성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독보적인 상승률을 보였었죠. 보잉의 주가가 뭐 6% 올랐고요. S&P 500 지수 가운데에서도 그 500개 종목 가운데 가장 상승 탄력이 높았던 게 바로 보잉이었습니다. 자, 이런데 이 보잉이 그럼 왜 이렇게 크게 올랐을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미국 연방항공청인 FAA에서 보잉의 787 항공기의 생산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꼽히는 게 방산 부문의 세계 제조 공장의 파업을 일시적으로나마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자, 보잉 787 기종은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쯤이죠. 제조 품질 결함이 발견되면서 생산과 인도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5월부터 787 기종의 인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 787 기종의 경우에는 2019년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한 분기에 뭐 48대, 그러니까 48대 정도 판매를 할 정도로 효자 기종이었었는데 이게 뭐 몇 년간 잘 안 팔리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인도를 시작할 길이 열렸다는 데에서 투자자들이 크게 반응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 더불어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현재 인도를 못하고 있는 재고로 남아있는 120대의 이 787 기종에 대한 인도가 시작되면 170억 달러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다가 737 기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737 기종도 역시 문제였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현금 창출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737과 787 두 기종이 보잉의 부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보잉은 좋은 재료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죠. 지난 상반기 판매량이 216대를 넘어서서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2주 전에 이 델타 항공은 여행 수요가 높다면서 보잉 여객기 100대를 또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보잉이 673대의 항공기를 수주하면서 에어버스를 좀 압도적으로 누르기도 했었죠. 이런 재료들이 쌓여가는 가운데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자, 과연 이번에는 좀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가능할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잉은 19년부터 뭐 2개 분기인가 빼놓고 계속 적자 행진을 이어왔었어요. 여기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이 보잉에 대한 월가 시각은 어떨까요? 네, 결국은 이 그동안도 보잉의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많았지만은 좀 미끄러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잘 벌어야 되니까 흑자를 좀 안정적으로 내야 되니까 이런 또 의구심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또 한 번 또 기대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야후 파이낸스 기준으로 좀 집계를 해봤을 때 3분기 보잉의 주당 0.19달러의 일단은 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기대감은 있는데 물론 이제 2분기에도 사실 큰 폭의 좀 미스가 났었고 그리고 지금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최고치가 0.55달러 흑자 반면에 이제 최저치는 0.23달러의 적자 이렇게 또 갈리고 있는 점은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컨센서스 상으로는 3분기에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이렇게 일단은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정보 웹사이트 베런즈에 따르면은 올해 787 기종에 한 85대 정도의 인도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월가는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모건 스탠리의 뭐 예상치를 대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약 한 120억 달러 정도의 매출 증진 효과, 엄청난 실적 증진 효과가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는 총 170억 달러의 이 수혜를 예상을 했는데 벤치마크 같은 기관에서는 200억 달러의 수혜를 또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또 할인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 787의 인도가 재개가 된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관에서는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목표 주가도 200달러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주가가 뭐 한 170달러 정도인가요? 여기에서 네. 뭐 단기 업사이드는 충분히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잉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보겠습니다. 어디일지 키워드부터 공개하도록 하죠. 자, 이번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50년 만의 기록 이러면서 뭐 옛날 분들은 이 로고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 요즘 분들 과연 이 로고를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너럴 일렉트릭인데요. 자, 일단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뭐 보잉이 최근에 좀 풀려간다 이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 GE도 항공기 엔진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근데 이제 GE가 제너럴 일렉트릭이 무려 50년 만에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날 주가가 2.5%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난 6월 8일 이후에 최고점을 찍었고 무엇보다도 무려 12거래 연속 상승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1972년 이후에 최장기간 랠리가 되겠고요. 이 기간 동안의 상승폭도 24%에 달합니다. 참고로 7월 26일 날 호실적을 이 기업이 발표를 했는데 그 전후로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르다가 실적 발표 때 좀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항공기 엔진 부문의 실적이 굉장히 호조세를 띄었는데요. 2분기 매출이 27%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 수주도 26%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RBC 같은 기관에서는 상업용 항공기 업황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앞으로도 보인다라고 분석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12일간의 랠리에도 불구하고 GE의 주가는 올해 여전히 약 한 2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작성을 했던 전고점 대비해서는 한 80% 이상 그리고 52주 고점 대비해서도 뭐 한 20, 30%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와, 2000년 전고점 대비 80% 이상 하락해 있다고 하니까 22년 동안 장투했어도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저희가 앞서 이제 보행 전해드렸고 항공기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항공기 업체에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 롤스로이스라든지 이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자, 과연 이 제너럴 일렉트릭에 대해서 정말 낮은 금액인데 이거 지금 사도 될까에 대한 월가의 판단은 어떨까요? 네, 낮은 금액인데 또 12거래 연속으로 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니까 네. 좀 망설여지잖아요. 굉장히 네. 고민이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월가의 좀 의견을 종합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이제 실적 공개 후에 대표적인 GE에 대한 비관론자죠. JP모건의 스티븐 투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공급 차질 악재가 항공 수요 회복을 누를 것이다라고 자신은 예상을 했는데 이것과 좀 반대로 좀 좋은 항공기 엔진 부문의 실적이 나왔다라고 칭찬을 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서도 좀 기대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번 실적에서도 신재생 사업부에서 수주가 뭐 감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인도를 좀 공급망 차질 때문에 못하면서 주문이 좀
좀 밀린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금 흐름 전망치를 10억 달러 정도 낮춰 잡았습니다. 사측에서. 그리고 경영진에서도 연간 이익 가이던스가 여전히 자신들이 제시했던 범위의 하단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또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랠리 가운데서 경계 요소도 있겠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제 목표 주가를 월가에서 내고 있는 그 평균치는 97.7달러입니다. 지금 대비해서 약간 30% 가까운 업사이드는 여전히 뭐 점치고 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키워드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